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하늘은 정말 공평하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익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조금 서툴지도 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겐 22살부터 29살까지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8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였죠. 지금은 헤어졌지만 말이에요. 제 나이가 29살이 되던 해에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회사의 레벨을 한 단계 높여서 이직을 하는 것이라 그런지 그 과정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당시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배려하기도 위해 만남도 자제했고 바라는 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희 사랑은 식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죠.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게 결혼 이야기를 종종 했었고 저 또한 결혼을 한다면 남자친구라고 믿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많이 피곤해했기 때문에 만남을 자제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여행을 가기도 했고 보통의 연인들처럼 사랑을 하고 추억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평일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출근 시간쯤에 문자 메시지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자친구는 제 전화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죠. 그리고는 제게 새로운 문자를 보냈더군요. 네가 지금 나처럼 돈을 버는 직장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는 못 만날 것 같다. 헤어지자. 사실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는 석사와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때 박사학위를 따던 애였거든요. 종종 남자친구는 제가 오랜 기간 공부에 공을 들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곤 했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면 우린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도전을 항상 응원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계에 발목을 잡는다고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것인지 우리가 만난 8년이나 되는 시간들은 2통의 짧은 문자 메시지로 정리를 하더군요. 처음엔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권태기인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도 가보고 기다리겠다고 구질구질하게 연락도 했었죠. 진짜 제 스스로가 구차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친구에게 매달렸지만 제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제가 너무 진절머리 난다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은 이미 저와 사랑을 속삭이던 그 눈빛이 아니더군요.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저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겠더군요. 8년이란 시간을 연애하면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은 겹치는 지인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그 남자의 소식이었지만 주위에서는 제게 죄다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직한 중견회사에서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제게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았던 시간 동안 저와 헤어지지도 않고 사내 연애를 시작한 거였고 저를 뒷전으로 제쳐두고 새롭게 만난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고 바빴던 거였고 그래서 피곤했던 거였죠. 그러다 결국 저를 정리하기로 했고 제게 헤어지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였고요. 종종 제게 사내 연애를 보는 것이 로망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랑 사귀면서 본인의 로망을 실현시킬 줄이야.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어 쌍욕이라도 가득 퍼부을까, 찾아가서 뺨이라도 한 대 내려칠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 문득 거울에 비친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괴로울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롭게 만난 여자와 사랑을 속삭일 건데, 제가 그 앞에 나타나 깽판을 치든 난리를 치든 저만 비참해질 뿐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어딘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고마울 정도로 제 성과가 좋더라고요. 어이없는 이별을 통해 제가 정말 독해질 수 있었고, 그 독함을 공부에 풀어 성공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박사란 직위를 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니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더군요. 솔직히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대기업에서의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했고, 그렇게 한 3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승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맡게 된 프로젝트도 몇 개 생겼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생활이 여유롭다는 것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 입사한 이유는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을 만나서 그런지 저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었어요. 어린 나이일 때부터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업종은 제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기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취직한 거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회사에 협력 요청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협력 요청건은 헤어졌던 그 사람의 회사로부터 들어온 파견 근무 제안서였죠. 계약 기간은 8개월 정도였고 조금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거였어요. 대신 저희 회사에서 직원 몇몇이 파견을 나가야만 했죠. 무슨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난 뒤 한참을 후회했어요.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은 것은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어쩌려고 이랬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고,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건가 싶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못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의 긍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파트너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계약서상에서는 제가 원래 다니던 곳에서도 월급이 따로 나오고, 파트너십으로 가게 된 회사에서도 월급이 따로 나와서 솔직히 8개월 동안 벌 돈이 짭짤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두 회사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시 받을 수 있게 되는 성과금 또한 만만치 않기도 했고요. 제게 들어올 돈만 생각하자고 명심을 한 뒤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그 사람의 회사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첫날, 앞으로 함께 일할 부서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부서를 찾았을 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헤어졌던 남자친구인 그 사람이 그 부서의 구성원이더군요. 두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저를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쳐다보는데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저도 이쪽 업계가 좁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란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마주칠 줄이야. 심지어 8개월간 함께 일할 줄이야. 정말 예상치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그 사람을 못 잊어서 쫓아온 것처럼 비춰질까 싶어서요. 정말 그렇게 착각한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았죠. 그래도 제가 조금 어깨를 으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보다 늦게 취업했지만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직급으로 취업을 해서 그 사람의 회사에 제가 파견을 나왔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제가 파견 나가는 저희 팀들의 대표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제게 직접 상급자 대우를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제가 8개월 동안 사용할 사무실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후다닥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블라인드까지 쳐서 창문을 가리더군요. 그리고 제게 으르렁거리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 너? 지금 너라고 하셨습니까? 저기요, 김 대리님. 저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어거지로 입장으로 출장 보낸 거예요. 저라고 그쪽 역겨운 얼굴을 8개월간 마주치고 싶어서 내려왔겠어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당장 내 방에서 꺼지고 앞으로 상급자 대우 제대로 하셔야 할 겁니다. 불이익 받기 싫다면 말이에요. 전 엄연히 그쪽 상급자로 대기업에서 파견된 사업 파트너고요. 너는 제가 맡게 될 프로젝트 팀 일개 부서원이고요. 아셨어요? 한껏 비꼬면서 저는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기까지 했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데 진짜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분해서인지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부들부들 떠는 그 사람을 보며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제 나가주실래요? 보시다시피 짐을 마저 풀어야 하는데 좀 많이 거슬리네.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서는 쿵쿵거리며 사무실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진짜 어찌나 통쾌하던지. 솔직히 회의라거나 뭔가 함께 일을 해야 할 때 제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들들 볶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공적인 이유로 그 사람의 일처리가 미흡하기도 했지만 사실 사감이 많이 섞이긴 했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 제 자신이 삭혔던 분노와 억울함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니 다시 고개를 스물스물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게는 합법적인 권력이 생겼는데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궜습니다. 실수할 때만 기다렸다가 아주 무섭게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본인이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조차 사실이었고 제가 상급자였으니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사람을 보니 솔직히 통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물론 그러기 이전에 제가 맡은 업무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을 뽐내야만 했죠. 제가 잘해야 남들에게 소리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파견을 가 있는 부서에서는 전 남자친구인 민수 씨와 민수 씨가 저와 만나면서 사내연애로 바람을 피웠던 여자도 같은 부서원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공공연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내 커플이었고 알콩달콩 잘 지내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전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남아있던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모습이 안 이뻤고 짜증이 많이 나더군요. 저는 8년의 연애에 커다란 뒤통수를 맞았고 뼈아픈 배신을 겪어서 트라우마까지 생겼었거든요.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불면증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정신적으로 그렇게 내몰리게 해놓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제 존재를 알든 모르든 떠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상급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두 사람은 이미 제가 오기 직전쯤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인 상태였고 결혼식까지 올렸더라고요. 심지어 둘이서 사고를 쳐서 여자친구 뱃속에는 아이까지 생긴 직후였습니다. 한창 달달하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꼴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솔직히 제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5만 가지의 감정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었고 회의감도 들었고 무력하다는 생각과 치졸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죠. 그리고 신이 너무 미웠어요. 항상 신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너무 억울했어요. 난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종종 병원을 찾아야 하고 그 뒤로 남자가 다가오면 경계심부터 드는데 피해자인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억울하다고 원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8개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지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한 중년 여성 한 분께서 저희 부서를 찾아왔더군요. 조금 통통한 체구를 가지고 계셨죠. 마침 점심시간이었고 그날따라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중년 여자는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김희진 씨이신가요? 김희진 씨는 저와 헤어졌던 남자와 바람이 났던,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아내인 그 여자였어요. 아니요? 누구신가요?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김희진 씨께 긴히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그게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이라서 부서원들이 점심 먹으러 갔거든요. 곧 돌아올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중년 여성분께서 말을 이으려고 하던 바로 그때 저희 부서원들이 우르르 돌아왔어요. 마침 저기 사람들이 오네요. 희진 씨, 이분 아세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옆에 있었던 중년 여성분의 고개는 희진 씨를 향해 휙 돌아갔고 그 여성분과 눈을 마주친 희진 씨는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 제 곁에 서 있으셨던 여성분께서는 정말 빨간 천을 보며 돌진하는 소처럼 희진 씨에게 그대로 돌진하듯 달려갔고 희진 씨의 머리채부터 양손에 휘감고 미친 듯이 쌍욕을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희진 씨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아주머니가 통통해서 그런지 힘이 진짜 세시더라고요. 당연히 임산부인 희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 저 포함해서 모든 부서원들이 그 여성분에게 달려들어 이러지 마시라며 뜯어 말렸는데 어찌나 힘이 세신지 몇 명이 달라붙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셨죠. 그러다 제 전 남자친구도 헐레벌떡 달려오게 되었고 본인의 아내인 희진 씨를 보호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겨우겨우 두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 남자친구가 화를 벌컥 내며 누구냐고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중년 여성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아이고, 네가 저 불려시 같은 년의 남편이냐? 넌 아직도 제가 어떤 년인지 몰라? 하시면서 발칵 화를 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진짜 너무 쇼킹한 거예요. 중년 여성분의 정체는 사실 인사과 부장님의 아내분이셨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부장님이 외도라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증거를 잡기로 결심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미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만나는 여자가 자꾸 어디선가 봤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래요. 그렇게 외도 상대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상대가 희진 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외도 상대를 알게 되자 부장님의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에 더 속도가 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어서 안에 있는 것을 사무실에 뿌리는데 사진들이더라고요. 주워서 보고 있으니 부장님과 희진 씨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있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함께 와인을 먹는 사진 등등 기가 찰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그 난리가 난 거였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의 내연 관계는 전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부터 이어진 오래된 관계였고 심지어 그 인사과 부장님은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해 신부 바로 옆자리에서 사진도 찍으셨다고 하더군요. 와, 진짜 그 중년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밖에 없던지.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진실을 폭로했는데 아무도 말릴 생각을 못했어요. 당사자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들도 얼이 빠져서 말이에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인사과 부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끌고 나가버렸죠. 그러면 뭐 끝이 어디 나나요? 이미 엎어질 물은 다 엎어지고 말았는데 당연히 저희 부서 팀 분위기는 암울해졌어요. 결국 전 남자친구였던 민수 씨와
그 아내인 희진 씨 두 사람은 심할서를 써야 했습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 두 사람의 퇴출을 원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막아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을 대체할 인력이 없으니 프로젝트까지는 끝내고 퇴출을 시키든 말든 하라고 하면서요. 당연히 좋은 뜻으로 막아준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파국을 치닫게 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멸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싶어서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서 분위기는 우중충해졌지만 제가 중간에서 다른 부서원들을 잘 다독이며 프로젝트 진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희진 씨가 실수하면 저는 불같이 갈구기도 했고요. 솔직히 저는 누군가를 살아오면서 괴롭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저도 제가 그렇게 무서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남은 3개월 동안 민수 씨에게 벌어진 불행을 바로 곁에서 관찰하니 솔직히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즐겁게 8개월간의 파견 생활을 마무리하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또한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었고요. 그런데 한 달 전 파견 생활하며 친해졌던 부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달리 저와 죽이 잘 맞았던 동생이라서 제 파견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 둘이서 맥주 한잔하면서 그냥 언니 동생 하기로 했었거든요. 언니, 대박 소식 알려줄까? 응? 뭐길래 갑자기 이렇게 호들갑이야? 희진 씨 기억나지? 왜 인사과 부장이랑 불륜 저질렀다가 머리채 잡힌 여자. 그 여자 그때 민수 씨랑 결혼하고 나서 임신했었잖아. 근데 얼마 전에 출산했거든? 근데 흑인이 태어났대.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쯤 되니까 전 남자친구인 민수 씨가 불쌍해질 정도였어요. 씨는 공평하다고 하더니 정말 그 사람에게 벌을 줘도 아주 단단히 주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동생 말에 따르자면 결국 희진 씨는 제 파견 업무가 끝나고 난 뒤 부랴부랴 퇴사했다더군요. 이미 아이가 생겨버려서 민수 씨는 불륜을 눈 감아주려고 했던 모양이고요. 그렇게 출산한 아이가 흑인이라 결국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며칠 전에 민수 씨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사람의 회사에 파견을 가게 되면서 제 연락처를 부득이하게 알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자기 자신이 8년 만난 저와 좋지 않게 헤어지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이런 벌을 받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만나서 술 한잔하지 않겠냐고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해줬어요. 그럼 그렇게 쓰레기같이 행동하고 잘 살 줄 알았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하고 말이에요. 손 안 대고 코를 푼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하지만 정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못됐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벌을 받은 것만 같아 그저 기뻐요. 맺혔던 한이 풀려서인지 저는 우울증 약도 많이 줄어들었고 불면증도 참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고는 못 산다더니 정말 씨는 공평한 것만 같아요. 그 사람에게 참 적합한 벌을 내려준 것만 같아서 통쾌하기 그지없네요. 저도 이제 제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젠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